네, 잘 쉬었습니까? 자, 앞 시간에 이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 문제의 실태에서 앞 시간까지 뭐 했냐면 세 가지를 했죠. 대기오염, 산성비, 토양오염까지 했고요. 네 번째 수질오염입니다. 수질오염은 물은 지구 표면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 97%가 바로 바닷물이고요. 나머지 3%가 이제 민물입니다. 근데 이 3%의 민물 중에서 77%가 빙산이고 22%가 지하수이며 나머지 1%가 호수, 강, 식물, 동물 등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물이라고 할 때요. 문제는 마실 물의 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의 양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1,000만 명의 사람이 오염된 음료수에 의해 매개된 질병으로 사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수인성 질병이라고 하죠. 수인성 질병이라고 합니다. 수인성 질병 말 그대로 물에 의해서 일어나는 질병 이런 뜻이에요. 물에 의해서 일어나는 질병 이 말입니다. 이걸 수인성 질병이라고 합니다. 수인성 질병. 물에 의해서 일어나는 질병. 그래서 수인성 질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인성 질병으로 1,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네.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깨끗한 물을 이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나라 중에 한 나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그런 나라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나라들이 이 물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물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인성 질병이라고 합니다. 수질오염은 물이 천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또는 세균학적 특성이 사고 연관된 자연적, 인위적인 요인에 의하여 분함으로써 물 이용상의 지장으로 초래하거나 환경의 변화를 야기하여 수중생물에 영향을 주는 상태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물이 오염됨으로 말미암아 수중생활에 영향을 주는 상태를 변화합니다. 그래서 좁게는 주로 사람이나 동물의 배설물에 의하여 병원성 미생물 또는 기생충 등이 인체에 질병을 유발하고 공중보건상 위해를 일으키는 등 수질이 악화되는 것이고요. 넓게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수중의 부패성 물질, 유독성 물질 및 부유물질 등 물 위에 이물질이 혼입됨으로써 생활, 농업, 공업, 수산 등의 용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전 세계적 환경 문제 중에서 대기 오염과 더불어 수질 오염은 심각한 상황이 있고요. 우리나라도 수질 오염이 그렇게 정말 심각한 상황 중에 한 나라죠.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뉴스나 뭐 이런 걸 보시면 우리나라도 계속 여름 되면 뭐 녹조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다 수질오염이에요. 그것은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논농사 주로 밭농사, 농농사 다 마찬가지인데 물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물이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물로 이제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그 물은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그럼 그걸 끝나지 않죠. 그 다음 2차, 3차에 또 다른 문제로 발생하게 되는 거니까 작은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환경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문제의 원인 첫 번째가 인구 성장과 자원 고갈입니다. 인구 성장과 자원 고갈. 인구가 증가하면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돈과 서비스가 요구되게 됩니다. 이러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자원 고갈과 환경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연적으로 자원 고갈과 환경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인구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구가 증가하고 끝나지 않고요. 인구가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많은 것들이 요구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물이 더 많이 요구될 것이고요. 뭐 먹는 물, 씻는 물, 뭐 물이 굉장히 많은 물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물을 썼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쓰면 그 물을 다시 배출이 돼야 되는데 그 물만 하더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오염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은 더러운 물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또 그 대기오염 같은 거 차량이라든지 그런 공장이라든지 더 많은 재화가 필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대기오염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많은 쓰레기들이 나오게 되겠죠. 요즘 플라스틱 문제. 사실 이 플라스틱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플라스틱 문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음. 그래서 인구 성장은 자원의 사용량을 절대적으로 증대시키고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어떤 자원의 그 자원의 사용량을 절대적으로 증대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필요하니까. 그리고 더 많은 재화의 생산이 더 많은 환경 오염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분명히 환경 문제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재화 생산에 더 많은 환경 오염을 발생시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분명히 환경 문제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 성장은 자원의 사용량을 절대적으로 증가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증가시켰는데 이것이 거꾸로 또 오염 물질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도시화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한꺼번에 그쪽으로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더 많은 물질이 필요하게 되고 더 많은 동물을 죽여야 되고 뭐 하여튼 그 속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과학기술과 환경 파괴입니다. 자원의 유한함과 자연의 수용 능력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기술 개발은
자연 자원의 고갈을 가속화시키고 환경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원은 유한하잖아요. 그죠? 무한한 게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하 자원이든 무슨 자원이든 자원은 항상 유한한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의 수용 능력도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기술 개발하고 자연 자원을 하면 당연히 이것이 자연 자원이 빨리 고갈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환경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의 문화적 기반이 되는 유목주의적 자연 개발 방식은 자연을 무한한 자유재로 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않은데. 음. 이런 사고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자연 낭비적이며 환경 파괴적인 개발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코모노의 주장을 과학자들은 코모노의 가설 혹은 기술 개발의 역설, The Paradox of Technological Progress로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히려 참 재밌잖아요. 과학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오히려 사람이 더 살기 좋아져야 되는데 분명히 사람이 살기 좋아지는 부분도 있죠. 뭐 예를 들자면 스마트폰. 분명히 더 살기 좋아지는 부분도 있죠. 근데 스마트폰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그 오염은 어떡할 거예요? 그런 거 일어나는 환경 파괴는 어떡할 거예요? 뭐 그렇다고 우리가 스마트폰 안 쓸 수 없잖아요. 플라스틱 대표적이죠. 플라스틱을 안 쓸 수 없잖아요. 그럼 플라스틱 줄여야 된다. 그럼 그에 맞는 싸고 유용한 물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물질이 없으니까 그냥 마구잡이 플라스틱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플라스틱을 쓰면은 결국엔 그 플라스틱은 이게 뭐 자연 분해가 안 되니까 뭐 바다로 흘러가서 많은 동식물들이 그것을 먹고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과학기술이 발전한다 더 발전해 가겠지만 그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환경 파괴의 주범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환경 문제의 원인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산업화와 환경오염. 산업화는 어쩔 수 없이 기계의 이용과 화석연료의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재화의 생산량을 급속히 증대시켰습니다. 그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죠. 어떤 물질을 많이 생산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 폴리트가 이야기한 것처럼 산업주의를 생산과 소비 과정의 영속적인 확대를 통해서만 인간 욕구가 충족될 수 있다는 신념과 집착이라고 묘사하면서 경제 성장을 극대화함으로써 체제 구성원들의 욕구가 최적으로 충족된다고 믿는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음. 음. 그래서 끝없는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산업화가 생태계의 수용 용량을 넘어서게 되면 이게 문제죠. 환경 파괴는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이미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생태계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정도만 하면 되는데 인간의 탐욕은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 인간의 욕심이 그렇게 통제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컨트롤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 파괴가 아주 뭐 걷잡을 수 없게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정말 눈으로.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 지구적인 문제예요.
사실 한두 나라, 뭐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결코. 음. 그래서 이 산업화와 환경오염 이거는 참 정말 아이러니인 거죠. 산업화되면 당연히 환경오염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럼 산업화 안 해야 됩니까? 그럼 또 경제적으로 지금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이 이제 없는 거죠.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아이러니라고 하는 거예요. 산업화를 하면 환경이 파괴되는 것이고, 음. 그러면 산업화하지 않으면 가난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내분주의는 자본주의와 욕망입니다. 그렇죠.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인간의 사회 경제적인 활동 때문에 일어나요. 이게 참 너무 재밌잖아요. 환경 문제가 왜 발생하느냐. 인간의 사회 경제적인 활동으로 일어나는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인간이 산업화를 하든 뭘 하든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환경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 규모가 팽창하면 그 경제 체제는 보다 많은 재화를 생산하고 소비하게 되며 자연으로부터 보다 많은 것을 채취하고 또 쓰고 버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더 팽창하면 당연히 더 잘 살게 되면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건데 반대로 뭐예요?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가 문제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간이 그래서 얼마나 멍청한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멍청한 겁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어, 울산공업탑의 비문, 자본주의 욕망에서 제2차 산업의 우렁찬 건설의 수레소리가 동해를 진동하고 공업 생산의 검은 연기가 대기 속에 뻗어나가는 그날엔 국가 민족의 희망과 발전이 눈앞에 도래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공유지의 비극, 시장 실패, 환경 문제, 자연 환경에 제공하는 환경 서비스는 시장에서 매매되지 않고 그냥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인간의 경제 활동이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이유는 시장 경제 운영이 잘못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못하는 데 있다. 그걸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환경 문제의 원인 또 마지막 5번째가 뭐냐면 재밌는 것이 소득 증가와 소비 행태의 변화 때문이다. 소득이 증가하면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달라지게 되는데 식량의 경우 곡류 중심의 소비에서 육류와 가공식품의 소비가 늘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류 소비의 증가는 대규모 축산을 유도하게 되고 대규모 축산은 많은 사료 곡류의 소비를 의미하고 축산 배설물의 증가로 환경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대규모 축산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왜? 사람들 그걸 요구하니까. 대규모 축산하다 보면 한 곳에 많은 사료와 또 많은 배설물이 나오게 됐잖아요. 그게 또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복은 다양하고 고급화되며 주거시설은 커지고 실내장치는 고급화되며 자동차 등 내구 소비재의 소비가 증가하게 되고 내구 소비재나 의복 등의 생산업자는 제품의 물리적인 수명에는 관심이 없게 되는 거죠. 오직 돈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모델을 제시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신제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하게 된다. 이러한 소비 행태의 변화로 자원과 에너지가 더 빨리 낭비되고
각종 폐기물이 증가되어 환경오염은 더욱더 악화되게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인간이 얼마나 멍청해요.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산업화가 되고 공업화되고 돈을 버는 것인데 그것이 거꾸로 나에게 지금 뭐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구 파괴라고 하는, 환경 파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 반대로 보면.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멍청한가, 어리석은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또 재밌는 건요. 선진국들은 이미 그 과정을 이제 겪었기 때문에 또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게 또 많이 바꾸고 있어요. 근데 지금 개발되는 나라들은 대표적인 중국 같은 경우 중국도 이제 선진국으로 가려면 일단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래서 엄청난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만 그렇겠습니다. 인도도 마찬가지고 브라질도 마찬가지고 이런 큰 나라들이 개발도상국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산업화를 추구하다 보니까 정말 엄청난 환경 오염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아이러니가 되는 거예요. 브라질이 아마존을 계속 불태우고 그것을 이제 없애고 거기다가 이제 산업단지를 만들겠다. 참 웃기잖아요. 그게 뭐 지구의 허파라고 하고 해도 아무리 뭐 해도 음, 그것 때문에 그걸 불태우고 그곳에다가 공단을 만들겠다는 거니까. 인간이 그래서 참 어리석고 멍청한 거예요. 그걸 해결을 못하니까. 그리고 빈곤으로 인한 환경훼손도 있습니다. 이 부분 나오는데요. 빈곤은 환경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수 없게 하죠. 지금 당장 가난에 죽게 되었는데 무슨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땔감, 나무를 잘라와서 이제 그 땔감을 쓰고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무조건 개간하고 야생 동식물을 무차별하게 포획하여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 자원을 더욱더 고갈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업과 목축업을 중심으로 하는 개도국에서는 자연이 중요한 생산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연 훼손은 토양 침식과 홍수, 가뭄 등을 일으켜 토지를 황폐화시키고 농업 생산성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는 다시 가난의 원인이 되어 빈곤의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빈곤으로 인한 환경 훼손은 더 심각하죠, 사실 지금 보면. 뭐예요? 지금 당장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러면 대책 방안이 무엇인가? 이런 환경 문제에 어떤 대책 방안은 없는가를 살펴보면요. 첫째, 경제학적 해결 방안을 보면 생산을 줄여 자원 사용량을 낮추고 오염 유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경제체제에 내재화될 수 있도록 하여 시장 원리에 의해 환경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해결되겠습니까? 어떻게 생산을 줄일 수 있어요? 어떻게 자원 사용량을 낮출 수 있습니까?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뭐 하단에 우리 비닐 그죠? 그 비닐로 된 것들 플라스틱 제품도 줄이려고 하죠. 네. 물론 노력해야 됩니다. 쉽지 않다. 둘째, 생태학적 패러다임의 변화. 환경이 훼손되거나 파괴되면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인간 중심의 사회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하여 인간과 자연이 동등한 관계로 존재하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사회로 재구성하는 것을 생태학적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우리 인간이 지금까지 무분별하게 파괴해 왔다고 한다면 인간을 위해서 그런 모든 것을 파괴해 왔다고 한다면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면 자연을 동등한 관계로 우리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연의 일부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사전 예방적인 정책. 그것을
문제가 생기기 전에 먼저 예방하는 정책, 이런 것들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전 예방적인 정책으로 본다고 한다면 도시계획, 교통계획, 토지 이용 계획은 물론 에너지 자원 개발 이러한 것들도 산업정책 세울 때 미리 환경적인 영향을 예측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사전 예방적인 정책. 우리나라에서는 시행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건 없었어요. 그냥 마구잡이로 했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도 환경적으로 많이 파괴된 상태였던 거죠. 지금은 이제 회복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죠. 넷째, 기존의 공급 위주 발상의 정책 기조를 수요 관리 강화로 전환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환경 문제는 자연계의 자정 능력을 크게 초과하는 대량 소비와 과소비에 의한 것으로 자원을 절약하는 생활 계획이 정착되지 못하고는 환경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원의 절약과 이용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수요 관리 중심의 정책 대안 개발과 그 바탕을 이루는 의식 구조의 정착이 절실하다. 정책 기조를 바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섯 번째, 국가의 공동 대응 능력이 필요하다. 환경 문제는 환경오염의 피해 및 영향이 한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국가나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만 노력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국가가 지금 공동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그렇게 하고 있죠. 잘 안 되고 있지만 하고는 있습니다. 왜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발전하고 있는 나라들은 이미 선진국과 다르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또 재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거죠. 결론입니다. 환경오염은 이제 경계를 초월하는 전 지구적인 오염 현상에 직면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개인 및 단체와 국가 차원의 환경 보호에 관한 사회 문화적 풍토를 조성시켜 함께 노력하여 전 지구적 환경 문제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환경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생태학적 지식을 획득하고 인간의 행동이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판단하고 인간은 자연의 지배자가 아니라 자연의 한 구성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올바른 자연관을 확립해야만이 그래도 이것을 늦출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해결할 가능성도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환경 문제는 심각한 부분, 우리가 여러분 뭐 매체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아마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